여행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시간이다. 삶에 회피할 수 있는 건 없고 저녁까지 울겠지만 밤에는 웃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덜 슬프고 증오보다 사랑으로 걷는다. 내 일상은 고작 나만 알아차릴 정도의 아름다움을 덧입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더더욱 여행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듯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또 왜곡도 심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영상으로도 많이 남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진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의 순간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들. 저도 가끔 해외에 다녀왔던 사진을 찾아보며 아련히 그때의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답답해지는 마음을 떨쳐내기가 영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세계 여행은 끝났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의 여행기가 아닌 여행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여간의 세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맞닥뜨린 건 눈앞의 현실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세계 여행을 통해 배운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계 여행이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저자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행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시간이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바꿀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행이 준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는 잔잔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세계 여행은 끝났다. 1. 익숙한 자리, 새로운 마음.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은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 날들도 드물지만 있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도봉천 벚꽃길 아래를 산책하고 싶을 때 애정을 갖고 있는 극단의 새 연극 포스터가 SNS에 올라올 때 도봉산은 나 없이 어쩌고 있나 궁금할 때 그렇다고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어차피 언젠간 돌아갈 한국 몇 주 혹은 몇 달 늦게 갈 수 있다면야 최선을 다해서 늦게 돌아가고 싶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아주버님 집으로 곧장 향했다. 문을 열고 나온 분은 시어머님이셨다. 아이고,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돌아다닌 거야? 어머님은 나와 창연이 1년 가까이 이고지고 다녔던 가방을 쳐다보셨다. 우리 모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일단은 서로가 반가워 웃었다. 거실에는 아직 돌도 안 된 어린 조카가 바운스에 앉아 이 검은 작자들이 대체 누군가 하고 말똥말똥 우리를 쳐다봤다. 세계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는 방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에도 우리는 방콕 시내의 호텔에 있었어야 한다. 긴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예약했던 그 호텔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급 호텔이었다. 야외 수영장이 있고 호텔식 뷔페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한 세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이런 식이다. 뜨겁고 습한 방콕의 길거리에서 날마다 팟타이와 쏨땀을 먹고 괜히 어깨 근육과 뒷목을 풀겠다며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 숍에 들르고 늦은 저녁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달을 올려다보며 수영하는 것. 곧 돌아갈 서울의 우리 집에는 없는 에어컨 바람을 미리미리 아낌없이 쐬어두면서 이런 호캉스도 세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얘기하는 것.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행을 날마다 끝내고 날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약했던 호텔 숙박권과 비행기 티켓을 찍고 여행의 끝을 일주일 앞당겼다. 아주버님의 아이 중 한 명이 몸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다. 우리더러 지금 당장 한국에 오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오지 않아도 된다고 어차피 일주일 뒤에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남은 여행을 즐기라고 했다. 하지만 얼핏 들어도 아이의 상태는 꽤 좋지 않은 듯해서 호텔, 쏨땀, 야외 수영, 마사지 그 어떤 것을 떠올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만약 시댁 어른들이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셨다면 마음 한편이 꿍한 상태로 출국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니 이건 이것대로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창현의 형과 나는 20대의 모든 신앙 여정을 함께했고 아주버님이나 재수씨보다는 야, 뭐, 이 오빠야가 입에 착 붙어 좀처럼 점잖은 관계가 되기 힘든 아주 가까운 사이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 병원과 회사에 온종일 있어야 하는 그들 부부를 대신해 집에 있는 다른 두 조카들을 돌봐줄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님이 돌봐주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두 아이를 감당하시겠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창현과 나 둘 다 굉장히 강렬했다. 여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는 여행을 계속한다는 느낌보다 여행이 점점 끝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고민하면서. 그런데 막상 이렇게 끝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장 한국에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시댁에 말할 용기는 없고, 아니 있다 한들 그건 너무 유치한 게 아닐까? 무슨 놈의 마음 준비가 필요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지. 세상에, 자가 호흡을 못하는 아이가 병실에 누워있고 아직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가 둘이나 더 있는데 우리는 고작 계획했던 여행의 끝이 이게 아닌데 생각하며 허탈해하다니. 아이의 입원 소식을 들었던 태국 꽃다오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창현과 나는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기도했다. 다이빙숍에서 운영하는 숙소라 새벽부터 오후까진 투숙객들이 다이빙 레슨을 받으러 나가 조용하고 해가 떨어지면 태국의 밤문화를 즐긴다고 나가서 새벽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창현은 2층 침대에서 나는 1층 침대 옆 바닥에서 아픈 아이와 그 가족들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번잡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다가 울었다. 이틀이 지난 뒤 우리는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륙할 시간이 다 되어가자 작년 이맘때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던 그날처럼 마음이 복잡했다. 마음을 다독이려 눈을 감았을 때 승무원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내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이륙 안내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펼쳐두고 있어서였다. 승무원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테이블을 접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주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몇 번 더 이어진 요청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승무원이 포기하고 굳은 얼굴로 돌아갔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이미 한국에 도착한 느낌이었다. 한국이구나. 한국이야. 아주버님 집에 배낭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다. 1년 전과 비슷했다. 1년 동안 친구의 작업실로 사용된 우리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문득 궁금했다. 여행은 끝났는데 아직 집에 못 가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여행이 아직 덜 끝난 듯한 기분. 떠들썩하게든 무덤덤하게든 한국에 돌아왔다고 SNS에 티를 내고 싶었지만 당분간은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는 무언의 다짐이 손을 묶었다. 다른 세계 여행자들은 한국에 돌아온 첫날에 뭘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보다 먼저 여행을 끝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마도 배낭을 집어던지며 이런 20리터짜리 백팩 메고 다니는 여행은 다신 하지 않을 거다. 캐리어 끌고 다니는 여행만 할 거다. 얘기하다가 은근슬쩍 베란다나 옷장 구석에 백팩을 소중히 놓아두지 않을까. 아무튼 여행이 끝났다는 게 전혀 실감나지 않는 건 모두 똑같을 테지. 오늘도 나는 낯선 천장을 보며 잠들 예정이다. 거창하고 쓸모없다. 아주버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어떤 날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어떤 날은 유독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새롭지만 똑같은 아침이 찾아왔다. 조카가 입원 중인 병동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안심해도 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마음속으로 꽉 안아주고 볼을 비비는 상상을 했다. 아주버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다시 오기로 하고 우리는 짐을 챙겨서 나왔다. 빨리 가고 싶은 우리 집 이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대체 언제쯤 얼굴을 보여줄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내 엄마, 아빠의 집. 엄마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조급한 마음에도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대신 벨부터 누르는 걸 잊지 않았다. 엄마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벨소리도 없이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 가족이 들어와도 깜짝 놀라는 겁쟁이다. 문을 열고 나온 엄마는 1년 만에 손주를 만나는 사람 마냥 감동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엄마는 내가 결혼하고 난 뒤로 나를 볼 때마다 그 표정을 짓는다. 왔어? 엄마는 창현과 나를 동시에 껴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사실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이다. 작년 겨울 남동생 준 엄마와 아빠는 우리와 함께 스페인을 여행했다. 엄마에겐 두 번째 해외여행이고 아빠는 30년 전 출장차 홍콩에서 짧게 머문 것을 제외하면 생애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한 2주는 여러모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때 적은 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더욱 또렷해져 있었다. 고집도 나이듦도 날 향한 애정 표현도 그들을 인솔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끔 지쳤고 각자의 욕구들이 부딪히고 해소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긴장됐고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세상을 둘러보며 재밌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게 짠하고 뿌듯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2시가 다 되어서였다.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아빠는 우리를 보자마자 어이구 얘네 검해진 것 좀 봐 하며 놀랐다. 우리가 검해진 거야 열심히 노느라 그런 거고 아빠야말로 무슨 공사를 하고 온 건지 얼굴 이곳저곳이 거뭇거뭇했다.
아빠는 곧바로 스페인 여행 얘기를 꺼냈다. 우리가 여행 갔다 온 게 언젠데 아직도 스페인 얘기하잖아, 너네 엄마는. 말도 마. 내가 뭘? 엄마가 발끈했다. 그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것이었지만 엄마만큼 여행의 생생한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보다 라디오를 좋아하는 엄마는 여행을 하는 내내 핸드폰의 녹음기를 켜놓았다.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엄마가 여행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몬세라트의 수도원에서 어린이 성가대가 특송을 부를 때도 나는 영상을 찍고 엄마는 녹음기 앱을 켰다. 캄프누 경기장에서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전통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온 정신을 집중해 듣는 동안 엄마는 재빨리 녹음기 앱을 켰다. 나는 그때의 감동을 머리로, 감정으로 기억하지만 엄마는 잠들기 전에 그 노래를 머리맡에 틀어놓고 매일 밤 새롭게 감동한다고 했다. 나는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는 불러달라고 하면 바로 흥얼거릴 정도로 또렷하게 노래를 기억한다. 엄마의 핸드폰에 또 어떤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잠들기 직전 몽롱한 상태에서 듣는 타지의 소리는 어떤 느낌일까? 실제 장면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장면들만 떠오를 것 같다. 엄마는 딱 엄마다운 기록을 남겼다. 아빠는 여행하며 찍어둔 사진과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라고 했다. 판매용이 아니라 소장용으로. 한 권은 우리 부부가 갖고 다른 한 권은 아빠 엄마가 갖기 위해. 한때 독립출판으로 1년의 이야기를 담아 출간하는 상상을 하긴 했다. 그런데 어느 책방에 가봐도 세계 여행기만큼 흔한 책이 없었다. 1년 동안 경비가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거나 여행 중에 만난 외국인과 사랑에 빠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찢었다는 정도의 스토리가 아닌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행 에세이를 만들기란 내 깜냥으론 어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책으로 엮기엔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가진 여행자였다. 아빠는 이런 내 뜻을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건 너무 거창하잖아. 그냥 간단하게 사진 들어가고 그 옆에 간략하게 글 몇 줄 들어가는 책을 만들라는 거지. 아빠 말은. 집에 가자마자 만들어서 다음에 올 때 갖고 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만들기 귀찮아서 안 만드나. 거창한데 쓸모없고 돈마저 안 되는 걸 기획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 그건 내가 잘한다. 사진 옆에 간략하게 몇 줄을 쓴다는 게 그만 대하소설을 써버리고는 혼자 뿌듯해할 순간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하지만 나는 추진력이 없고 눈은 높고 포기는 재빠른 사람. 여행도 창연히 추진해서 출발할 수 있었지. 나 혼자였다면 영원히 꿈만 꾸다가 말았을 가능성이 크다. 노인이 되어 그때 왜 출발하지 않았나 후회하다가 눈 감을 사람. 그러니 누군가 날 본다면 제발 부추겨달라.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라고. 쓰고 싶은 게 있다면 쓰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고,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만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창하고 쓸모없고 돈은 안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그 일이 영원히 내 인생과 상관없어져 버린다고. 첫 주의 어려움이 이런 거라니. 다시 시작한 서울살이에서 나는 그동안 궁금해했던 질문의 답을 찾았다. 한국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에서는 잠을 설치는 밤이 잦았는데 한국 밖에서는 어쩜 그렇게 푹 잘 자고 다녔는지 같은 혼자만 궁금해하고 있던 질문들의 답.
한국에서의 생활이라는 건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전자는 현재 집에서 노는 중이라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데 후자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느끼는 중이다. 다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묻지만 나는 한국에 오고 나서 돈벌이보다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더 많았다. 물론 외국에서도 인간관계를 하긴 했다. 깊지 않은 관계. 지금부터의 관계 맺기가 진짜다. 가족과 지인 몇 명을 만났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행여 말실수할까봐 조심하고 앞에 있는 이의 컨디션을 살피고 집에 돌아와서도 창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 사람이 듣고 불쾌한 것 같지 않아? 그걸 누가 기분 나쁘게 듣니? 네가 오버하는 거야. 관계라는 게 세심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꽤 오랫동안 덜 세심하고 덜 노력해도 괜찮은 시간 속에 있었구나 싶다. 며칠 전에는 지인으로부터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더라. 누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상처 안 주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이거지. 내가 한국에서 어려워하던 것. 이게 한국에서의 생활이었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 혹은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조금 덜 노력해도 되는 쿨하고 대범한 인간관계를 좋아하는데 쉽지 않다. 서로 좋아하는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으며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잘 도착했고 며칠 뒤에나 보러 갈 거라고. 엄마는 지금 아빠와 함께 있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빠에게 소망이한테 전화 왔어. 인천에 잘 도착했대.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다음날 아주버님 집에 있을 때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빠한테 전화 한 통 드려. 도착했다고 전화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다. 전화는 어제 엄마한테 했으니 된 거 아닌가? 바로 아빠에게 전화하니 숨소리에서부터 서운함이 느껴졌다. 너도 이제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면서 부모가 1년이나 걱정하고 있던 거라면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해야지. 응? 어떻게 너도 그렇고 임서방도 그렇고 아무도 전화를 안 하니? 어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한 건 몰랐냐고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준 줄 알았다고 하니 아빠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해 듣는 것과 내게 직접 듣는 건 다르다고. 아빠는 내가 돌아온 것을 내가 엄마에게 전화한 그날 밤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소방이가 왔다고? 언제? 그런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아빠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게 표현을 요구하고 애정을 바라는 아빠는 낯설다. 이제까지 나는 부모님께 할 말이 있으면 엄마에게 얘기하고 아빠는 엄마를 통해 내 얘기를 전해 들을 때가 많았다. 아빠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더 많았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요즘 아빠는 나와의 1대1 살가운 관계를 원한다. 아빠는 언제나 날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표현에는 능숙하지 않았는데 이젠 아니다. 내가 결혼해서 집을 나온 뒤로 더 여행한다고 떨어져 있는 동안 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말한다. 핸드폰으로 전해지는 아빠의 어투는 꾸중과 다그침만이 아니라
내가 친구 관계에서도 기피하던 그것이었다. 꾸덕꾸덕하고 약간 겁까지 나는 감정. 아, 아빠는 내가 아빠에게 너무 무심하다고 느끼는구나. 아빠가 나더러 효도하라고 말하면 됐어, 무슨 효도야. 이렇게 예쁘게 생긴 딸이 있는 게 효도지. 하고 받아칠 텐데 아빠가 원하는 건 효도식이나 되는 게 아니었다. 당연한 애정이었다. 이런 상황들이 낯설 뿐이지 일어나선 안 되는 일도 아니고 특이한 것도 아니다. 1년 동안 내게 섭섭해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는 창현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것뿐이다. 한국에 돌아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때문에 매우 행복했다가 때때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기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하리라는 걸 뜻하는 것이었다. 안 하다가 하려니 아주 살짝 빡세다. 여행이 끝난 첫 주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라니. 의외다. 여행병이 다 무엇냐.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는 감정들이 많아서 그럴 틈도 없더라. 이제 곧 오겠지만. 1년 만에 한국. 1. 지금 내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은 단연 소비. 그동안 못 간 극장과 전시회에 가고 싶고 사고 싶었던 책들 잔뜩 사서 거실에 쌓아두고 싶고 노트북 구경하러 매일 인터넷 쇼핑몰에 출석하고 싶고 오색 찬란한 옷 사고 싶다. 마치 이러려고 한국에 돌아온 것처럼.